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강국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 미군의 2차 대전 때 이 물량 수송 작전이 현대 물류 시스템의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쿠의 유전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바쿠의 유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난 서귀편에서 다뤘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는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옆에 아제르바이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수도가 바쿠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두 사람의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가 석유를 캐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873년에 이곳 바쿠에서 유전을 발견합니다. 사실 바쿠에서는 유전을 발견할 필요는 없었어요. 원래 그곳은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루드위와 로버트는 이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브라노벨이었어요. 왜 이 이름을 지었는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노벨 형제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이 두 사람의 동생입니다. 바쿠에는 이미 유전이 거기에 기름이 나온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였죠. 이 어려운 작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노벨 형제입니다. 루드비와 로버트 노벨 두 형제가 세운 이 브라노벨이 바쿠에서 유전을 통해서 기름을 석유를 생산하는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방금 말한 대로 바쿠에 기름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쿠에서 생산된 기름을 어떻게 유럽에 있는 당시 선진국으로 옮기느냐였죠. 당시만 해도 석유를 움직이려면 그 통나무 배럴에다가 집어넣어서 바지선으로 옮긴다든지 철도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쿠에서 석유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죠. 그런 이유로 이미 당시에 처음 석유 산업을 시작했던 그 스탠다드 오일의 락펠러는 이미 이제 미국의 전 세계의 석유 산업을 사실 장악했다고, 독점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락펠러는 이 브라노벨이 결국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락펠러는 오판을 했습니다. 루드비와 로버트 형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만큼 뛰어난 엔지니어였죠. 이들은 전혀 석유를 수송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유조선을 통해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이었죠.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는 통나무에서 바지선을 옮겼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당시 이제 러시아 황제의 오더를 받아서 군함을 설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배 안에다가 거대한 기름 탱크를 집어넣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유조선을 개발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그 유조선의 이름이 바로 이 조로아스터호입니다. 뭐 이름으로부터 알겠지만 이 노벨 형제가 조로아스터교 종교인이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더 큰 유조선의 이름이 부다호였습니다. 붓다. 네. 당시에 유럽에 팽배했던 철학적 사조 이런 뭐 그런 유행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조로아스터호나 붓다호를 만들어진 곳은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사용된 철강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개발한 베세머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강철을 이제 재료를 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세머 용광로는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이미 제가 초창기에 그 인더스토리 철편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용광로에서 일단 녹였죠. 철을 녹였어요. 그러면 선철이 이 안에다가 위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붓습니다. 붓고 그다음에 강한 바람을 불어넣게 돼요. 불어넣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안에 있는 산소와 탄소가 결합을 해서 CO2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 안에 포함되어 있던
탄소 성분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철을 강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벨세머 프로세서가 등장함으로써 강철, 녹슬지 않고 특성이 우수한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브라노벨의 기술적인 혁신으로 단숨에 바쿠 유저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었죠. 자, 이렇게 보자면 석유 산업이 신흥 강국이었던 떠오르는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의식을 느낀 것은 기존의 서구의 강자들이었죠. 이들은 이제 석유가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의 강국들은 기존 강국들은 제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안정적인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기존에 있는 강국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먼저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이제 미얀마, 당시는 버마였죠. 버마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회사가 버마 석유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회사가 로얄 더치였습니다. 문제는 로얄 더치가 생산한 석유를 유럽까지 실어 나르려면은 이제 배가 필요했죠. 그래서 로얄 더치에서 생산한 석유를 생산된 석유를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선박회사가 있었는데 그 선박회사 수송회사 이름이 쉘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1907년에 로얄 더치 쉘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쉘이라는 석유 회사가 바로 그 회사죠. 버마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버마 석유는 지금 현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의 전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각각 버마와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 생산된 석유를 유럽까지 실어 날라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석유 항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그 영국 버마 석유를 보시면 그 항로를 보시면 버마에서 생산된 버마 석유가 생산한 미얀마에 생산한 석유가 출발점 이제 실어 나르는 시작점은 캘커타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콜카타로 바뀌었죠. 그곳이 영국의 그 인도와 버마를 다 통치하는 그러한 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석유 운송선은 저렇게 수에즈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그 석유회사 로얄 더치 쉘이 생산한 석유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항로는 사실은 육두구 했던 그 항로와 사실상 일치하죠. 네. 그래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고 이 항로는 단순히 무역로로서의 그러한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글로벌 패권의 전략적인 그러한 그 항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요충지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에즈 운하죠. 네. 동방에서 오는 거의 모든 수송선들은 희망봉을 거쳐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수에즈로 넘어가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수에즈는 원래 프랑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에즈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영국이 이 수에즈 운영권에 눈독을 들게 됩니다. 결국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수에즈 공동 운영권을 프랑스와 영국은 공동 운영권을 갖게 되고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2차 중동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주목할 곳은
바로 아덴만입니다. 여러분 아덴만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해적들이 공격을 받았죠, 그죠? 거기에 지금도 그러니까 해적이 출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아덴만이 모든 배들이 중요한 배들, 유도선과 무역선들이 지나가는 좁은 길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몰라카 해협입니다. 몰라카 해협도 역시 모든 동방에서 출발하는 심지어 한국으로부터 출발한 이쪽 중국으로부터 출발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무역선들과 유조선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길목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요충지죠. 지금도 해적들이 출몰하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항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변수가 석유 산업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08년에 이란에서 석유가 터지게 된 것이죠. 당시는 이제 바쿠 유전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영향으로 쇠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레인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이어받은 곳이 이란입니다. 이란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에서 각국에서 석유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 시발점이 1908년인데요. 그곳에 이제 버마 석유를 모태로 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 이름은 앵글로 이란 오일 컴퍼니였죠. AIOC가 나중에 BP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수송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란에서 생산한 이 석유를 어떤 식으로든 유럽에 가야 되는데 결국은 바다로 수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죠. 역시 수에즈와 아덴만을 거치게 되는데 갇혀서 수송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네, 여러분 지금도 뭐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뭐 조금만 위기가 뭔가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이유는 호르무즈든 아덴만이든 몰라카든 이런 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거의 모든 핵심적인 물류가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철도 시간에 1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19세기 말기는 봉건 국가들이 서로 식민지 경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바다로 할 수밖에 없어 섬나라니까. 그런데 독일은 약간 뒤처졌죠. 식민지 경쟁에 뒤처졌지만 육로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연결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 이 삼비 정책에 따른 베를린, 비잔틴, 바그다드 철도가 완공이 되는 순간 독일은 이제 중동 지역에 확실한 식민지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과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독일의 삼비 정책은 베를린, 비잔티움 그리고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였습니다. 철도 부설권이었죠. 처음에 시작은 물론 석유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나온 이후에 이제 아랍 지역, 중동 지역에 석유가 나오면서부터 독일의 삼비 정책은 너무나 점점 그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은 철도로 베를린까지 운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철도 라인이 영국이 만든 삼시 정책과 정면으로 겹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삼시는 이제 칼커타, 카이로 그리고 케이프 타운입니다. 이 세 개를 잇는 그러한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이러한 갈등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후에 어찌됐건 1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전쟁이 시작되면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바로 참호전이 시작됩니다. 서부전선에서. 그래서 끝도 없는 무한의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은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전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양쪽은 끝도 없는 그 전쟁 자원, 사람과 물자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걸 확보하냐는 것이죠. 독일 쪽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많은 물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원로 선언을 핑계로 대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립을 이제 자기는 유럽에 일어난 자기들은 미국은 원로 선언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선언이었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쪽에 계속 전쟁 물자를 대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독일로서는 굉장한 위기감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무역선들, 뭐 평화로 시에는 무역선이지만 그 무역선들은 전부 다 전쟁 물자를 싣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보급로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독일이 유보트를 개발했기 때문이죠. 네. 이 유보트를 이용해서 모든 대서양에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무역선들을 닥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공격했던 것이죠. 지금 보이는 이 지도에서 보이는 빨간 점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다 그 유보트가 공격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자가 이제 보급품이 끊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에서 보급품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 그 영국과 프랑스 이쪽에서는 그 독일과 대항하는 쪽에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루시티아나호 침몰 사건이죠. 루시티아나호는 제가 본 것처럼 미국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이었는데 이 배가 유보트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반독일 여론이 갑자기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뭘로 그 주의 때문에 우리는 유럽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전쟁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론이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막판에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침몰한 전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독일이 멕시코에다가 비밀 전보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멕시코에게 자기들과 독일과 손잡고 미국을 공격하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독일 측이 이기게 되면은 너희가 미국에 뺏겼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를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암호 정보를 발견한 쪽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암호 정보를 해석해서 조용히 미국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정보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끝이 없이 진행됐던 1차 대전은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1918년 11월 10일에 꽁페뇨 열차에서 독일 대표단이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당시는 독일 제국은 끝났고 당시 프레드리히 그 국왕은 망명한 상태였죠. 결국 원인을 따져보자면 이 결과였지만 이
1차 대전, 끝없이 진행될 것 같았던 이 지옥 같은 1차 대전이 끝나게 됐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유보트가 미국의 배를 침몰시켰던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2차 대전으로 넘어갑니다. 히틀러가 1939년에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불과 반년 만에 유럽 서부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940년 6월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되죠. 하지만 누구도, 심지어 독일이든 소련이든 아니면 서방의 영국 그리고 미국 모든 주변 국가들은 히틀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멈출 리가 없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편승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이탈리아와 손잡고 독일, 나치와 함께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주축국들이 이때 형성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삼국 동맹을 맺게 되니까 파시즘의 세 개의 국가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소련 역시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여기서 경계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유럽 전장에 참여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서방 국가들은 일본이 유럽 전장에 투입되지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BCD 포위망입니다. ABCD 포위망은 아메리카, 브리티시, 차이나, 더치,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일본에게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이죠. 수출 금지를 하는 힘을 합해서 무역 제재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ABCD 포위망을 이끌었던 핵심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치명적이었죠. 왜 치명적인지 보시면 당시 일본의 대미 석유 의존도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미국이 석유를 끊게 되면 실제로도 석유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데요. 전시 석유 비축량은 1년 반이었습니다. 평화시에는 3년, 전시에는 1년 반. 네. 이 정도밖에 석유를 비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석유를 팔지 않으면 일본은 잘해봐야 1년 반 동안밖에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라고 이렇게 이 ABCD 포위망이 일본에서는 굉장한 치명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니까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긴급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양쪽 대표단이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먼저 미국 쪽의 제안 사항을 요구 사항을 먼저 보면은 중국에서 철수해라. 자, 당시는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삼국 동맹 나치와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가 만들었던 그 삼국 동맹을 파기해라. 그리고 만주 괴뢰국을 해체하고 동남아 침략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은 ABCD 포위망을 풀어주겠다. 반면 일본 쪽의 요구 사항을 보시면 미국에게 유럽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의 역할을 인정해라. 그리고 만주국을 승인하고 필리핀을 독립시켜라. 필리핀은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당시 식민지였거든요. 자, 그래서 양쪽의 조건들을 보시면 이것은 너무나 극단의 차이가 있죠.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긴급 협상이라고 해도 도저히
합의가 될 수 없는 너무나 상반된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협상은 파국으로 끝나고 결렬되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표면적인 얘기고 태평양 전쟁이 이 긴급 협상이 깨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도조 히데키입니다. 도조 히데키가 이제 만주국에 있다가 1941년 10월에 전시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1년 11월에 방금 말한 미일 긴급 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긴급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전쟁으로밖에 갈 수 없었다는, 그것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그 사이에 일본이 남반군을 창설했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하기 이미 이전에 남반군을 창설했습니다. 일종의 해군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깃발은 해군을 의미합니다. 남반군의 국기였죠. 남반군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남반군을 창설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었다고 오히려 시간을 버는 그런 역할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그 협상 결렬은 이제 한 달 만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인류사의 거대한 사건의 시작 포인트는 ABCD 포위망, 즉 무역 제재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무역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패권 전쟁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현재 중미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각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패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죠. 194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943년 10월에 이제로 무대가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요. 중간에 이제 처음에는 일본의 해군력이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총력전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력을 모두 다 전시 체제로 바꿔서 전쟁에 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괌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괌 상륙 작전을 성공한 미국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본토, 즉 일본에 상륙하는 것이죠. 거기로 가야 되는데 미군이 일본 본토로 상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죠.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은 그 전까지 미국의 석유 의존도가 80%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본은 절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석유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일본은 이미 인도네시아를 장악한 상태였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생산한 석유를 본국으로 이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대만 이런 경로를 거쳐서 생산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미군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는 이 석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죠. 석유를 없애는 것이, 석유를 똑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석유 수송로를 차단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느 곳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원래 미국의 생각은,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니미츠 제독의 생각은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군 당시 태평양 사령부에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요. 좀 이제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니미츠 사령관과 함께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대만이 아닌 필리핀을 공격하자고 말합니다. 메가더 장군 입장에서 필리핀은 자기의 고향과도 같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알비백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니미츠 장군은 메가더 장군의 손을 들어줬고 역사는 필리핀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벌어진 해전이 바로 레이테만 해전입니다. 레이테만 해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전이었습니다. 왜 이게 가장 거대한 해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일본 해군의 최후의 총력전이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석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이 전쟁을 유지할 만한 일본 해군은 자신의 배를 움직일 만한 석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해군력을 다 필리핀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마지막 전투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죠. 죽을 각오라고 해서 여기서 미군의 해군력을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마지막으로 이제 해군의 더 이상은 해군 전쟁, 해전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를 보시면 미국의 해군력은 최초 진주만 때 해군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과만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모함 일본이 갖고 있었던 항공모함 4척 중에 4척이 다 그 당시에 사라졌고 미국은 항공모 16개 중에서 하나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재기는 300대 중에 300대가 일본은 다 사라졌고 미국은 1,500대 중에서 200대 그리고 사망자는 12,000명 대 2,800명 이렇게 해서 미국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함재기 부분입니다. 일본의 함재기가 300대 중에서 300대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함재기가 300대가 다 격추된 것이 아니에요. 격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이테만 해전이 왜 중요하냐, 왜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미가제 전술이 처음으로 등장한 그러한 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배를 띄울 석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비행기를 띄울 기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가미가제 전술을 훈련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산화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 네. 무모하게도 이런 전술을 한 달 동안 연습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죠.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 레이테만 해전에서 벌어졌던 가미가제 전술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미가제 전술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레이테만 해전에서 미국이 대승을 거두고 일본은 더 이상 해군 쪽에서는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태평양 전쟁은 사실상 승부가 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물량 공세였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물량 공세였습니다. 무제한, 사실상 무제한. 모든 경제력을 다 40% 이상의 경제력을 다 전시에 사용했거든요. 전시로 체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비행기, 공군, 그리고 밑에 있는 탱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다 군함입니다. 필라델피아 항구의 모습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품을 전 세계 유럽과 태평양에 투입했다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죠. 이것은 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생산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어 나를 것인가?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미군의 2차 대전 때 이 물량 수송 작전이 현대 물류 시스템의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대전의 물류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양의, 사실 많은 양의 군수 물자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된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소박하죠. 여기 보시면 통나무에 담아서 운반하는 것도 장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시실리, 이탈리아 시실리에 상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군이 시실리 섬에 상륙하는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탱크들이 줄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작전이라기보단 수송작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진도 역시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모습입니다. 뭐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물자를 수송하는, 전투가 주라기보다는 이 수송작전이 더 규모가 큰 그러한 모습을 아이러니하게 보이고 있죠. 그만큼 2차 대전 당시의 물류 시스템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물류 시스템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전쟁이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이제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물류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넥스 박스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었거든요. 코넥스 박스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박스입니다. 통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자를 집어넣어서 수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넥스 박스가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 코넥스 박스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테이너의 원조입니다. 이 코넥스 박스에 주목한 인물이 바로 이 말콤 맥린이라는 그런 운송업자였습니다. 이 운송업자가 이 코넥스 박스를 보고, 물론 당연히 미군의 수송에도 참여를 했겠죠. 그걸 보고 그거에 착안해서 컨테이너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발명했는데 이 컨테이너가 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현대 무역과 물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세계 경제사를 바꾼 대혁신적 발명품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죠. 이 컨테이너 때문에 현대 물류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금속 박스 하나가 그만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은 잘 상상이 가지 않을 겁니다. 잘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컨테이너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는 기본 단위가 20피트입니다. 그래서 20ft equivalent unit이라는 TEU가 하나의 기본 단위입니다. 20피트짜리가. 그리고 컨테이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피트짜리와 40피트짜리가 있죠. 40피트짜리 컨테이너는 그래서 TEU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TEU라는 단위, 20피트가 기본이 되는 이 상자각 하나가 이제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의 기술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모든 물류의 단위가 TEU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모든 물동량을 TEU 단위로 이제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인 표준화가 이 컨테이너로 중심으로 이제 확립되었다는 것이 세상을 바꾼 티핑 포인트가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발명되면서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표준화되고 급속도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거기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글로벌 물류의 그 교역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2000년부터 16년까지의 그러니까 16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무려 2억 TU에서 7억 5천 TU까지, 그러니까 무려 3.5배 이상을 그 교역량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세계 무역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컨테이너의 발명으로 TEU라는 단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죠. 이 트렌드는 2008년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단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00년 이전에도 역시 계속 단조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단조 증가하겠죠. 물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이거 2008년 9년과 같은 어떤 그 추락하는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교역량은 그 이후에 반등해서 계속 단조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가별 교역량을 한번 볼까요? 네, 국가별 교역량을 보면 이제 2017년 기준입니다. 중국이 단연 1위죠. 네, 중국이 단연 1위입니다. 2000년 이후에 모든 경제, 무역은 전부 다 중국이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의 교역량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한국은 당당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역량 면에서. 네, 한국은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해양 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도 한국의 해양 산업은 세계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별 교역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이 이제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기업별 교역량이 되겠습니다. 보면 머스크가 1위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8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상선이 지금 현재는 8위에 위치했지만 2017년, 18년에 대한민국 위기가 있었죠. 바로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한진해운이 대략 한 6위권 정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진해운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난 2017년, 2018년,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현대상선은 이제 법정 관리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2017년, 18년 동안에는 탑10 안에 한국의 이런 그 물류 기업이 하나도 들어갔지 않은 그러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대상선이 이제 탑10 안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 이제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운 동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운 동맹에도 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영향력을 해운 물류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구별 교역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2018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교역량 기준으로 항구별 교역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탑10까지만 제가 표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이 2위입니다만 사실 뭐 중국이랑 영향이 많겠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10위권의 두바이 그리고 6위에 부산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부산은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많았어요.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중화권을 제외한 남은 항구 중에서 버티고 있는 곳은 부산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두바이입니다. 즉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이 물류의 이 태풍 속에서도 굳건히 잘 자신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은 해양 강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흥미로운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위대한 생각 인더스토리 물편에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8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북극에서 얼음이 자꾸 녹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북극의 얼음이 충분히 녹게 되면은 쇠빙산을 거치지 않고도 북극 항로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보인 것이고 2018년 8월에 나왔던 저 부산으로부터 출발했던 배, 머스크의 저 배가 갔다는 저 사건은 그러한 가능성, 북극 항로가 얼지 않는 북극 항로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된 것이죠. 북극 항로로 오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기름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북극 항로, 얼음이 녹게 되는 북극 항로, 만약에 정말로 얼음이 녹게 된다면 선박, 물류의 혁신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북극 항로를 쇠빙선 없이 통과했던 그 시발점이 바로 부산항이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북극 항로를 개척한 곳이 바로 시발점이 부산항이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산항으로부터 출발해서 북극을 거쳐서 독일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북극 항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로죠. 가장 최단거리 항로입니다. 어딜 가죠? 말라카협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아덴만을 거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삥 돌아서 지중해를 거쳐서 돌아갔을 때보다 얼마나 이점이 큰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현재의 최단 항로보다 무려 7,000km를 단축하고 항해 일수로는 10일을 단축했습니다. 그만큼 북극 항로는 이 물류와 해양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은 이 북극 항로가 개척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항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됐을 때 한국의 그걸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의 해양 산업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해양 산업이라는 것이 선뜻 보통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선뜻 다가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난 해방 이후에 이 해양 산업이 꾸준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의 위치에 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해양 강국의 위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더욱 높은 자리를 중국의 거대한 그 파도 속에서도 잘 버티고 우리 위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산업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연을 끝으로 해양 3부작을 바다 3부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화 스트래티지를 강의하고 있는 최영진 교수입니다. 이슬람의 팽창과 그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죠. 이슬람은 622년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의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 그리고 중동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와 그다음에 이란까지 이러한 팽창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610년 그의 나이 40살에 계시를 받기 시작해서 한 2, 3년 뒤에 6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종교적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 삶과 정치 군사적인 제도를 결합해서 이런 성취 이런 전략과는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습니다.